아, 그 제가 이제 구로구 의회에 대해서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제 집착남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각종 정보를 펼쳐놓고 구로구 의회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먼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우리 지역의 구의원이 뭐 누군지도 모르는 평범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로구 의회에 들어가서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정의당 1명, 바른미래당 2명. 저희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다음에도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이 바뀌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구도가 돼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구로구의 선거구가 이렇게 가나, 다라, 마, 바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례대표 2명이 있고요.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선거구의 박용순, 박칠성 의원, 네, 그 다음에 나선구 신도림동, 구로동, 제가 존경합니다. 최숙자 의원님하고 박준현 의원님 격하게 존경하는 분들이십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그 다음에 다선구에도 제가 격하게 존경하는 이호대 의원님, 소 의원님 계시고요. 나선거구 김영건 의원님, 정대근 의원님, 윤수찬 의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선거구에 박동웅 의원하고 박평길 의원님 계시고요. 네, 바선거구에 김희석, 김명조, 곽윤희 의원 계십니다. 네, 그다음 비례대표로 박종려 의원과 정동순 의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분들을 어디서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개봉동 이제 구로 갑 지역에 살다가 이제 구로 을로 이사를 와가지고 적응이 제일 안 됐던 게 뭐냐면 저희 아이 이제 입학식을 초등학교 갔더니 근데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쭉 입학식에 인사하러 왔는데 구의원들이 쭉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자 박영선 의원님 오십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바람잡이 하라고 내가 세금 내서 저 월급 주는 거 아닌데 왜 저러지? 구로 갑에서는 사실은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좀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구의원들의 지금 현재 모습은 뭔가 뭐 산악회에서 뭐 새벽부터 뭐 버스 대절해서 인사 가는데 뭐 국회의원이 나와서 배웅하러 이제 나오면 옆에서 이제 구의원이 같이 나온다든가 뭔가 구의원이 국회 지역에 이제 자신에 대한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뭔가 이제 대신해서 지역을 관리한다든가 보좌한다든가 그런 역할에 너무 좀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문제의식을 구로에 살다가 느꼈는데요. 근데 구로구 의회에 갔더니 이제 구의회 기능 해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만드는 구로구 의회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돼서 자치단체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회는 조례를 재개정 및 폐지하고 행정사무 감사 조사하고 예산심의 확정 결산 승인하고 청원 및 진정서 접수 처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주민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리고 이제 구로구의 의회 지위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이렇게 구로구 의회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의문점을 갖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든 의문점은 저는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구의원도 어떤 입법 기능이 가장 기본이 아닌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었는가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7대 의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7대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그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자, 박용순 의원님이 이제 4년 동안 한 건의 조례를 발의하신 거고요. 박칠성 의원 7건, 다음 보시죠. 자, 최숙자 의원 4건, 박종현 의원 4건 넘어가시면요. 서호영 의원 1건, 이호대 의원 7건 넘어가시면 윤수찬 의원 6건, 정대근 의원 5건, 김영건 의원 12건, 자, 그 다음에 박동은 의원 1건, 박평길 의원 6건, 김명조 의원 10건, 자, 곽윤희 의원이 빵건이었습니다. 저 솔직히 여기서 딱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구의원이 4년 동안 조례를 하나 안 만들고 구의원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좀 혹시나 뭐 조례제정 말고 다른 활동을 좀 열심히 하신 게 있나 그래서 이제 질문서를 의원들한테 공통 질문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희서 의원 7건 했고요. 네,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박종료 비례죠. 박종료 의원 3건, 정동수 의원 3건. 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구의원이라면은 주민들을 위한 조례를 어떤 걸 만들지 정말 연구해서 1년에 한 건씩은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욕심을 가져본다면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이렇게 2건씩은 만들다면 4년 동안 8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대표 발의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냥 뭐 욕심을 줄이고 한 4건을 그럼 1년에 한 건씩 만들 수 있지 않는가라는 기준에서 4건 미만의 조례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박용순, 서호연, 박동은, 곽윤희, 박종려, 정동순 의원이 지금 4건 미만의 조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조례 개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만든 조례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뭐 구의의 운영에 관한 조례 사실은 그게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뭐 체육 활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민의 삶에 좀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뭐가 있는지를 의원별로 보니까 뭐 박영순 의원 1건, 박칠성 의원은 7건 중에 2건, 최숙자 의원 4건 중에 1건, 박정현 의원 4건 중에 3건, 소연 의원 1건. 이게 많이 긍정적으로 제가 봐드린 겁니다. 이호대 의원 7건 했는데 4건, 윤수찬 의원 6건 중에 3건, 정대근 의원 5건 중에 4건, 김영건 의원 12건 중에 6건, 박동훈 의원 1건, 박평길 의원 4건, 김명조 의원 4건. 물론 이제 저런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이 저희 주관적인 판단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저는 이제 놀란 게 이런 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구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민들이 무관심한 그런 사이에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4년 동안 조례 한 건 안 만들어도 구의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고 이 정도면 저는 월급 돌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10년 전에 구로시민센터에서 이제 의정감시단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 조례를 이렇게 뭐 한 건도 안 만들고 막 한 건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놀라웠습니다라고 했더니 옛날에 그 시민감시운동 하셨던 분이 아직도 그러냐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결코 요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구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이에 구의원들이 이렇게 본연의 기능 중에 큰 기능 중에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행정부 구의의 기능 중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이 서면과 구두 질의를 포함해서 질의를 얼마나 했는지를 봤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구의원 질의 현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정 질의를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왜 안 할까? 결국은 이제 구청장이 민주당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구정 질의를 보면 2014년 전체 구정 질의가 29건 있었는데 그 중에 6건, 2015년에 12건, 2016년에 43건 중 10건, 2017년에 49건 중 5건. 그래서 이 구정 질의의 대부분은 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구의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네,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정질의 횟수만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에 김영건 의원이 1건, 윤수철 의원 5건, 2015년 윤수철 의원 4건, 이호대 의원 6건, 김영건 의원 1건, 정동수 의원 1건, 2016년 이호대 의원 7건, 김영대 의원 3건, 2017년 김영건 의원 2건, 이호대 의원 2건, 박칠성 의원 1건. 자, 이렇게 이제 좀 작은 숫자지만 이 중에는 이제 별로 그 의미가 없는 질문도 있고 오히려 구청장을 방어해주기 위한 질문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민주당 의원이지만 이것만은 못 참겠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중요한 질의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왜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런 구정 질의를 한 번도 안 한 의원들도 있나?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통계를 봤습니다. 집요하죠. 네. 제가 좀 까칠하고 집요한 것 같아요. 돈 버는데 집요해야 되는데 4년간 구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종현 의원과 박동훈 의원입니다. 이것도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그 구로타임즈에서 좀 이런 거 보도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다 뭐 한 건씩이라도 아니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좀 민주당 정서를 많이 잘 알고 계신 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굳이 공개 질의를 하지 않아도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제 굳이 예를 들면 여기 좀 더 첨부하자면 굳이 구청장을 세워놓고 자유한국당에서 막 공격할 때 우리까지 그럴 필요 있나? 우리 그냥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따로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민의 눈에서 보자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의정활동이고 정치활동이 아닌가? 만약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야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로 만나서 얘기할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멋진 구로구의 건물을 왜 필요한 거죠? 음식점에서 만나고 뭐 구청장실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 물론 그것을 정치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정치 현실이 있다면 시민의 시각에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의원들이 회의에 얼마나 잘 출석을 하고 있나도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출석률인데요, 95%, 뭐 낮은 사람이 86% 정도를 보여서 굉장히 출석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본회의는 뭐 간단하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되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출석률이 높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본회의 출석률보다 상임위 출석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상임위도 나름대로 출석률이 뭐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반기 출석률이고요. 하반기로 넘어가면요. 네, 하반기 출석률도 뭐 대부분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김명조 의원이 좀 75.6%로 좀 저조한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보면은 본회의 출석률이 높은 사람은 최숙자 박평길 의원이었고요. 96.5%의 출석률을 가지고 있고 본회의 출석률이 낮았던 사람은 김명조 의원이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상임위 출석률을 분석했을 때 상반기에 대부분 높지만 하위 1등이 상임위에 잘 안 나왔던 분이 서호연 73.9%였고요. 김명조 의원은 상반기에 의정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없어서 출석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로 넘어가면 하위 이제 김명조 의원이 상반기에 의장을 하고 하반기에 상임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출석률이 잡히는데 75.6%의 출석률, 상대적으로 저조한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순 의원은 또 이제 하반기 의장하셨기 때문에 수석 상임위가 없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이런 출석률을 시민의 눈에서 분석을 해보면 상임위의 경우에 지금 그냥 출석했다가 바로 5분 10분 안에 퇴장을 해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률이 잡히고 그것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상임위 출석률이 100%, 90%, 80% 이상 가는 거를 사실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저희가 의정감시단을 구성해서 이런 출결 관리를 함으로써 구의원들이 상임위에 성실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출석률이 낮은 의원의 경우에는 정당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출결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의원들이 저희 시민들이 내는 뭐 세금으로 이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구의원들 출발할 때는 뭐 자기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라라고 했지만 지금은 점점 이제 구의원들에게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제 구의원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높기 때문에 상당 정도의 임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구의원이 되고 나서 재산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제가 구의원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서울시보에 1년에 한 번씩 재산 신고를 해서 그게 다 모든 재산이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보의 구로구의원 16명의 재산을 제가 이제 4년치를 분석을 하면서 가장 좀 특이한 분 2명만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동순 의원이 좀 특이한 사안이 있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예금, 그다음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잡히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보여드린 거고 총액이 이제 19억 7,852만 원. 뭐 재산 얼마 안 되시네요. 2016년에는 뭐 15억 정도 넘어가시죠. 2017년에 23억. 여기서 이제 2016년에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앞으로요. 2016년에 15억 9천에서 2017년에 23억까지 이게 7억이 넘는 돈이 갑자기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이하다. 사실 이제 다 재산 얼마 안 되는 분인데 갑자기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거고요.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정동순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재산 총액이 7억 6,110만 3,500원이 증가를 했고, 이건 뭐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제출한 그 재산 목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산 증가 이유가 궁동 184-21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해가지고 빌라를 지어서 분양해서 재산이 증가한 거다. 이렇게 신고를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재산 증거 목록에 궁동의 새로운 임야하고 도로를 매입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그럼 정동순 의원의 이러한 재산 증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임야를 구입해가지고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서 이 대지라는 건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이잖아요. 대지로 변경해서 빌라를 신축해서 팔았어? 이거 땅 짓고 헤엄치는 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형질 변경이 그렇게 쉬운 거야? 그 빌라 지면 건축허가 그럼 구청에서 이렇게 쉽게 내주나? 이게 지금 내가 해도 해줄래나 구청이? 이거 정동순 의원이 뭐 일해서 해준 거야? 이런 그냥 자연스러운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게 팩트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러한 재산 공개된 현황을 보면서 평범한 보통 시민의 눈으로 이런 의심이 들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시민행동 구루와 함께 해주신다면 여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러한 소문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방치하는 사이에 우리 그 정동수 의원은 뭐 그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임야를 공동지역에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고 거기다 집 지어서 팔고 이러면서 재산을 늘려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들여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분은 이제 박종현 의원을 봤습니다. 뭐 박종현 의원 특이한 점은 신도 종합기획이라는 그런 그 업체에 지분을 100% 갖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도 종합기획이라는 업체의 매출이 매년 증가해가지고 원래 한 4억 5천에서 출발했는데 최근에는 한 6억 정도까지 연매출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뭐 그 같은 업계에 있는 업체한테 알아보니까 뭐 누락된 세금까지 따지면은 한 9억까지도 연매출을 볼 수가 있고 뭐 30% 정도 마진 작용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 뭐 제가 지금 이건 공개된 정보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확인하고 특이하다. 사업을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자, 그다음에 의원분들의 해외 연수 문제 아까 예산이 나왔는데 제가 2018년 1월 달에 6박 8일로 스페인에 16명이 가셨는데 의원이 10명에 직원이 6명이 가셨고 6,200만 원의 비용이 썼는데 의원이 10명 가는데 직원이 저는 솔직히 한두 명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6명이 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과다하고 다른 구청과도 비교가 되게끔 많이 간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연수 기록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구로구는 많이 갔어요, 직원들이. 이거를 그냥 공금으로 여행 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사실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쓴 보고서를 봤는데 보고서가 굉장히 제가 볼 땐 부실하다는 거죠. 여기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M30 터널을 가서 보겠다라고 계획을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위원회 사전에 실시된 위원회 안병순 위원장님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서부간선 지하도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M30 터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했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를 좀 보고 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갔다 온 그 결과 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좋은 시설 잘 보고 왔다 그런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7대 의회에서 1월 달에 간 연수는 이게 사실은 8대 의원이 요번에 6월 달에 당선된 다음에 하반기에 갈 수 있는 연수를 지금 땡겨서 간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넘겨보시죠. 그래서 연수계획을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연수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수 인원 이외에 불필요한 직원 동반은 자제돼야 되고 8대 의회는 3번의 연수기회만 사용함으로 인해서 9대 의원의 몫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 원인을 따져보니까 원래 1년에 한 번씩 4번 가게 돼 있는데 5대 의회에서 5번을 가면서 6대 거를 땡겨 먹었고 그럼 6대는 아이씨 5대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하나 땡겨야지. 7대 거 하나 땡겨 먹고 7대도 우리도 그럼 4번 가야 되니까 8대 거 하나 땡겨 먹고 이게 의원들이 이거 땡겨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가지 말아라 좀. 가서 우리 의원님들 넓은 세상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좋은 제도 보고 오셔서 프로그램 적용해 주시고 또 넓은 시간을 갖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한테 공통 질문사항을 돌렸어요. 지난 4년간 동료 구의원의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구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본 적이 있는지라고 질문 드렸는데 몇 분의 의원께서 솔직하게 광고물 업체를 이용한 구청 현수막을 수주하는 걸 받고 그린벨트 지역의 건축 인허가를 통한 직권남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 그분도 이게 누구라고 찍어서 말씀하신 거 아니고 저도 여러분한테 찍어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정보를 잘 분석하시면 누군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구로구 의회에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40점 정도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로구 의회에 지금 있는 의원이 우리 의회는 지금 40점짜리밖에 안 된다고 좀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당 중심의 방탄의회, 이 방탄의회가 뭐예요? 구청장한테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부에 공격 들어가는 거를 민주당 구의원들이 막아줘야지라는 마인드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 구의원들 사이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대 이하의 활동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라고 평가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물론 민주당이 아닌 구의원이 평가하신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지난 4년간 경험한 이성구청장의 행정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제 30점짜리고 불통행정이다. 그리고 오랜 행정 경험이 이성구청장은 이제 오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행정가 출신이잖아요. 오랜 행정 경험이 독선으로 작용을 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다. 내가 추진하는 일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없는 관리형 구청장에 불과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청장이 그 지역의 양쪽 구로 갑과 을의 국회의원에게 휘둘리는 구청장이다. 이런 평가를 내부의 구의원이 내린 것이죠. 다음으로 그다음에 질문 중에 또 동료 의원 중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돼서 8대 의회에서 또 활동할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2명만 이제 찝어봐라라고 했을 때 답변을 주신 의원들이 공통 분모로 뽑으신 분이 딱 16명 중에 3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김영건 의원, 김희서 의원, 그다음에 박평길 의원 이렇게 정당별로 한 명씩 나왔는데 공교롭게 알고 나오신 건 아닌데 이렇게 2분이 여기 계시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런 그 40점짜리 의회에 계시면서도 어쨌든 소신을 갖고 어쨌든 동료가 이렇게 평가한 거니까 열심히 활동하셨다고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으신 것 같고요. 네. 당은 다르지만 성실했다. 그리고 각자 입장에서 기준이 명확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하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녹여내는 자세를 가졌고 또 어떤 분께서는 소수 정당의 참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노조가 구의원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작년에 이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전국 통합공무원노조 구로지부에서 구의원을 평가한 다음에 우수의원으로 이호대 의원과 박동웅 의원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호대 의원은 구청장 이제 비서실장 출신이고 박동웅 의원은 구정지리가 영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지금 쓴소리를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우수위원으로 노조가 지금 뽑아줬다라는 게 저는 이상했는데 이게 제 해석으로는 공무원을 편하게 해주는 의원이 아니었을까. 공무원을 갈궜으면은
우수위원 선정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죠. 참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서 쭉 살펴봤는데 뭐 구로구의회 운영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34억 원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의원이 16명이니까 1인당 2억 1천만 원 이상의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의원한테 2억 1천만 원 준다는 게 아니에요. 구로구의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구로구의회 사무국에 직원이 필요하고 각종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인당 2억 1천만 원 이상의 가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쭉 보셨던 그런 조례라든가 뭐 행정감시라든가 뭐 출석률부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봤을 때 과연 내부 평가부터 우리가 구로구의회가 밥값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저는 뭐 제가 아까 누가 뭐 까칠하고 뭐 시니컬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온화한 마음을 가져도 저는 밥값하고 있다고 평가 못 해드리겠습니다. 밥값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이면. 근데 이제 밥값을 못하면 그럼 어떡할 거냐? 구로구의회 그럼 폐지하라고 할 거냐? 고민스러운 거죠. 당장 구로구의회를 폐지할 수 없다면 우리 시민의 감시와 평가를 통해서 의회 기능을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정치 현실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충성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주민을 바라보지 않는데 만약에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도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떨어진다. 이런 교훈을 우리 그 시민들이 심어준다면 저는 주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 감시 활동을 통해서 그 쌓여있는 폐단들을 타파하고 소신 있는 의원들이 공천권자가 아니라 유권자를 바라보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행동 구로가 구로의 정치 문화를 바꿔가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구로 천안동에서 온 김상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저는 오늘 질문보다는요, 총평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좀 싶어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 구로구에 이렇게 시민행동 구로라는 시민단체가 생긴다고 해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무슨 말일까? 어떻게 보면은 진보 정당들의 모임일까라는 그런 좀 모임을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이제 그 여기 민주당에 계신 분, 녹색당에 계신 분. 근데 이게 정치적 색깔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하나의 마음을 갖고 오신다는 거죠. 구로구를 위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제가 이런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직을 했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단체일수록 재미있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느낀 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정치라는 것은 시민들이 제일 재미없어하는 분야거든요. 근데 이 분야를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도 제2의 시민행동 구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활성화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아쉬움이 있는 건 뭐냐면요. 오늘 오신 분들 6월 달에 지방선거 있는데 나는 좀 많은 정치인들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좀 오셔서 제가 좀 놀란 게, 딱 이때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마음속에 질문을 얻어서 저분 몇 분이나 계실까? 얼마나 앉아 계실까? 인사만 하고 가실까? 역시 한 분은 인사만 하고 가시네. 두 번째, 끝까지 계신 분들 계시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오늘 구의회에 계신 분들 하물며 서울시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서울시 의원님이나 구청장 정도 오셨으면은 더 재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나름 아쉬움이라는 표현을 좀 그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교정시설 재개발 이 문제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조금 타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구청의 어떤 행위랑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직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통로를 찾기 위해서 여기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시민행동 구로에서 이제 뭐 네이버의 그 블로그 거기에도 이제 가입하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근데 이런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렇게 좀 눈에 시각화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좀 다양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알리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활동해 그러니까 좀 그런 정보를 조금 많이 알 수 있게 간단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복잡하면 사실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열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민 참여예산 위원장을 맡아서 작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오늘 그 하승수 선생님이 발제해주신 그런 핵심적 내용들을 저는 이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이름을 빌어서 실제 구의 행정에 각 부서와 동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를 구입한다거나 이제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 하고 있구나. 그리고 8년차 진행되는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하는 것이 맞느냐, 참여예산 위원들의 역할이 없다,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이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개선 방안 토론을 만들어냈고, 개선 방안안을 제가 발표했던 과정이 작년 1년간의 과정이었습니다. 은평구 사례를 이번에 그 참여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은평구 사례가 굉장히 저는 혁신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그건 주민들이 구 예산,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부서마다 진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구의회 상정되기 전에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대해서 보고받고, 각 그 국장과 관련된 부서들 통해서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죠.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먼저 주민들이 먼저 듣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고, 주민의 최종 사인이 좀 진행된 이후에 의회에 상정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전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예산심의 과정을 저는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각 동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동의 뭐 도로를 개선한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공원을 만든다거나 큰 틀의 그런 개발 계획이 주민의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당시에 개발 계획에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그리고 개발 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건축 심의를 하게 될 때도 건축 심의 전에 건축 심의 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건축 심의 이후에도 또 알리고, 착공 단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착공 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착공 이후에도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 있다. 굉장히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일단 제가 이제 좀 깨달음이 있었던 거 하나는, 구청장의 권한이, 거기는 구청장이 첫 번째 공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00% 주민의 참여에 기반한 구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주민의 첫 번째, 그러니까 구청장의 첫 번째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참여 조례를 오늘 지금 가셨는데 김영건 의원님께서 주민 참여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작년에. 참여 조례에 근거하면 주민들이 200명의 사인이 있으면 어떤 행위도 다 공개 설명회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민행동 구로에 함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정책 제안이든 그러니까 그간의 구 행정에 대한 구의 의회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서 개선안 이런 안들을 같이 갖고 제안을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뭐 6.13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약을 가장 우선시에 모두 다 공약화할 수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4대 현안도 결국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책화하고 공약화해서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물론 기간이 길진 않지만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 주십사 부탁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그 은평구의 주민 운동의 상황을 저도 아주 재밌게 바라보고 있는데 은평구와 구로구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은평구에서는 촘촘한 그 시민 네트워크가 조직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서도 이제 서울시가 그 4인 선거구에 관한 뭐 이제 27개로 뭐 늘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걸 또 축소한 것도 빵개로 만들어 버렸는데 거기에 이제 은평구 주민들이 가서 거기에 참여해서 의결하려고 하는 시의원들한테 너 선거 안 할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시의원들이 무서워서 거기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구로구의 현실에서 시민들이 6월달 오는 지방선거에 여기 구의원, 시의원, 뭐 구청장 후보한테 야 우리 너 공약 안 받으면 네가 안 뽑아,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 쫄을 사람은 없어요. 은평구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 시민행동 구로는 시민의 직접 참여와 정치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는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물론 저희가 어떤 좋은 정책을 후보들한테 받으라고 제안을 같이 다른 기존의 시민단체 연대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의 목표는 어쨌든 냉철한 현실 인식 하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민의 역량을 확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구의원 떨어진다, 너 구청장 못한다, 너 시의원 국회 못한다 라는 말이 구로구에서 은평구처럼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그러한 활동에 기존에 계신 시민단체와 같이 연대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의회에 대한 평가 내용이에요. 뭐 도내 재정도 뭐 회의 참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요구나 주민들의 고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어떻게 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활동인 것 같거든요. 주민을 섬기고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이 울고 있으면 그것들을 해결해주고 근데 지금 우리 구로구 의원들이 정말 지역에 많은 현안과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뭐 1인 시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가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좀 구의회 평가에 그 항목이 좀 정확하게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항동 온수터널 뚫리고 막 그런데 주민들은 청와대 가서 시위하고 막 그 서명 받느라고 막 주민들이 아직 입주도 안 한 주민들이 그렇게 막 발이 닳도록 애달아갖고 하는데 구청장, 구의원들 반대한대요. 입장 성명 발표하고 그 이후에 하는 활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정확히 바라보고 요구하고 함께 앞장서야죠. 우리가 그 역할 하도록 뽑아줬다면 세금 준다면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 이렇게 활동하면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정도로 하거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구의원들이 하는 활동이 저는 정책 공약 그 내용을 한번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이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많은 공약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나 그리고 그것들에 인해서 민생이 어떻게 개선되고 우리 마을이 어떻게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평가 그건 정책 공약을 통해서는 그렇고요. 정책 공약은 공약이고 실제 활동을 통해서 그분이
지역에서 어떤 걸 변화시켜냈는지, 어떻게 더 살기 좋은 말로 만들었는지 이런 활동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평가를 하는 게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물론 이제 짧은 기간 안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까지도 활동 내용을 평가하고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4대 현안에 뭐 저도 느끼는 거지만 왜 구의원이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가, 당론에 따르기 때문이죠. 네. 그 자기 민주당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구의원의 공천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의 정책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주민에 따라서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하려면 나는 민주당 공천 안 받아도 주민의 힘에 의해서 나는 구의원 당선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주민에 대한 믿음과 주민이 결집된 정치력을 구의원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 구의원들이 우리를 믿고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 투표할 수 있는 사람도 만들어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의원들한테 드렸던 공통 질문 중에 당신의 양심과 어긋나게 당론에 따라서 뭐 투표한 적이 있느냐? 어떤 솔직한 구의원 한 분이, 대부분은 다 답변을 거부하셨는데 솔직한 구의원 한 분이 그런 적이 있다. 정말 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 시민의 힘으로, 물론 뭐 제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정당공천제가 뭐 폐지된다든가 여러 가지 뭐 그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구의원이 나온다든가 뭐 제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저희가 주민들이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같이 생각하는 바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이 되어서 진짜 정치인들을 오히려 시민들이 리더에 가는,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로, 또 그런 대한민국 같이 만들자는 게 우리들의 뜻인 것 같고,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 또 활동들, 이런 것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 2부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